장례식장에 검은 양복을 입은 성공한 기업가가 나타납니다. 그는 영희의 손을 잡고 낮게 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10년 전 실종된 준호와 똑같은 얼굴입니다. 준호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며 말합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혹시 절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데요.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성공한 기업가, 그런데 알고 보니 1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63세 어머니가 겪은 기적 같은 재회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남 여수의 작은 어촌마을,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김영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횟집 준비를 위해 싱싱한 생선을 골라내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이곳에서 살아온 베테랑 주인의 내공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영희가 남편 박정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수는 65세의 나이답게 아침부터 낚싯배 정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과묵한 성격이지만 아내의 말에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답해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바람도 잔잔하고 물때도 좋으니까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정수의 목소리는 바다바람에 단련된 듯 깊고 묵직했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이른 아침, 항구에는 어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횟집에서 쓸 생선을 직접 고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영희는 이곳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방어 정말 좋아요. 새벽에 막 들어온 거라 살이 단단해요. 생선가게 사장이 영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5마리만 주세요. 크기는 적당한 걸로요. 영희는 생선의 눈빛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손님들에게 내놓을 회는 최상급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영희는 본격적으로 횟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방어를 깔끔하게 손질하고 미역국과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정수는 낚싯배 세척을 깨끗이 닦고 낚시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5세에 낳은 아들 박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부모를 닮아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 타는 것을 좋아했고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28세의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아버지의 낚싯배 앞에서 갓 잡은 농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준호는 평소처럼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해경과 마을 어민들이 총동원되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준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서진 배 조각 몇 개만이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영희와 정수의 대화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사람은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싱싱한 회 부탁드려요. 우리 직원들한테 맛있는 거 한번 먹여주고 싶어서요. 김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방어가 정말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영희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만큼은 항상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영희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습니다. 관광객들도 오고 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낚싯배를 빌려주고 좋은 낚시 포인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영희는 신선한 회와 따뜻한 국물 요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회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꼭 올게요. 한 손님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횟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영희와 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준호 제사도 다가오는데 그날은 바닷가에 가봅시다. 영희의 수저가 잠시 멈췄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부르지만 대답하는 이는 바람뿐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올해도 준호가 좋아하던 전복죽 끓여서 가져가요.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마을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통해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준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것일까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준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28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꿈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의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늦가을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한 정수가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횟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 영희 씨. 옆집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정수 씨가 바다에서 쓰러졌대요. 영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이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급히 항구로 달려간 영희는 해경 구조대가 정수를 육지로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영희가 정수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고 이제는 남편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희는 정수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영희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지만 영희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남편과 함께 나누며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버팀목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장례식 준비는 마을 사람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정수는 평생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협동조합장을 비롯해 마을 이장,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정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정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바다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사고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영희 씨가 이제 어떻게 혼자 살아가실까? 조문객들은 아쉬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영희는 빈소에서 정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평소처럼 과묵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세요? 영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차가 정말 비싸 보이네요. 양복도 명품 같은데. 이런 시골 장례식장에 왜 저런 분이 오셨을까요? 영희가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장례식장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형에 잘 차려입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품격 있는 분위기에서 성공한 사업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조용히 빈소로 들어와 정수의 영정 앞에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절하는 모습에서도 교양과 예의가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차림의 사람이 왜 이 작은 어촌마을의 장례식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절을 마친 남성은 천천히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손을 정중하게 잡으며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 그 순간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른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더 성숙해진 모습이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실종된 아들 준호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절 아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모르겠다는 듯한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성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낚싯줄에 베인 듯한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10살 때 낚시를 하다가 생긴 상처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흉터,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도현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어릴 때 생긴 건데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많이 잃어서요. 영희의 가슴이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준호와 똑같고
흉터 위치도 똑같고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 밖에서 또 다른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슈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차가운 인상에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여성은 재빨리 이도연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도연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란 씨,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여성을 제지하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이라고 불린 여성은 영희를 차갑게 쳐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들 같아서요. 10년 전에 바다에서 잃어버린.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분명히 착각이실 거예요. 우리 도연 씨는 저희 가족이거든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을 끊으며 이도연의 팔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영희는 다시 이도연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당황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준호가 아니세요? 영희가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영희의 눈을 바라보더니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이도현과 미라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영희의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영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이라고 소개한 그 남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정말 준호가 맞는 걸까? 영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특히 손목 흉터가 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다가 낚싯줄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이도연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희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어업협동조합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수가 조합원이었기에 영희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횟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도연이 차에서 내려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온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횟집 안으로 들어온 이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준호가 찍힌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진 속 분이 아드님이신가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준호예요. 10년 전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연은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국내 굴지의 태평양해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도연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영희는 명함을 받아들며 놀랐습니다. 태평양해운이라면
부산에서도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왜 저희 같은, 사실 저에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도현이 영희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10년 전 폭풍 속에서 구조됐을 때부터 그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구조해 주신 분이 지금의 회사 창업 주셨고 그분이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 전에 바다에서요? 네, 정확히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폭풍이 심했던 날이었다고 들었어요.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떨며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10월 15일이었습니다. 이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영희의 달력에는 그날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도연이 급히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준호가 실종된 날과 똑같아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도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손목을 보여주세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주저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흉터는 준호가 10살 때 생긴 거예요. 아버지와 낚시를 하다가 낚싯줄에 베인 상처입니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이도연은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가끔 꿈을 꿔요. 바다가 나오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꿈을. 그런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저일 거예요. 제가 준호를 부르는 소리일 거예요.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미란 씨. 지금 어디냐고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네, 곧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도연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보면 안 될까요? 영희가 절실하게 물었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란이 탄 차였습니다. 미란이 급하게 횟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란 씨, 혹시 제가 구조됐을 때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도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죠?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인데. 이분이 제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도연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괜한 착각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 정황들이 일치해요. 날짜도 흉터도. 이도연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 씨, 지금 회사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요. 가야 해요. 이도연은 영희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진실을 밝혀내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도현과 미란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저 사람이 준호일까요? 아무리 봐도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대기업 사장이 우리 준호일 리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을은 금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희의 편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 준호라는 것을. 그날 밤 영희는 준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첫 생일 때 입었던 옷, 초등학교 때 그림, 중학교 졸업 사진까지 모든 것이 이도현과 연결되는 고리였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지? 엄마가 널 알아보지 못할 리 없어. 영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날린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의 모습과 이도현의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되찾겠다고. 영희와 이도현이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대기업 사장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다더라. 정말 닮긴 닮았던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횟집을 운영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이도현 생각뿐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여자가 말려서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을 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서미란이 함께였고 심지어 정장을 입은 남성 2명도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이도현이 횟집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영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한 것은 이도현이 아니라 서미란이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분들은 저희 회사 법무팀입니다.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법무팀이요? 네, 최근에 도연 씨를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팀 직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평양에 온 법무팀입니다. 혹시 저희 이사님을 상대로 어떤 요구사항이나 금전적 목적이 있으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다른 법무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증거가 있나요? 미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희는 준비해둔 준호의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법무팀 직원들은 사진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도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도연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무엇을 확인했다는 거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10년 전 도연 씨를 구조할 때의 공식 기록입니다. 구조 장소는 부산 앞바다였어요. 여수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죠. 영희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분명히 부산 앞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심했다면 바다에서 떠밀려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법무팀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계속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란 씨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란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현 씨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을 나누고 사업도 키워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무책임하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매일 바다를 보며 울었고 제사상을 차리며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찾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이도현이 나간 후 미란은 영희에게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현 씨는 지금 우리 회사의 핵심 인물이에요. 혹시 정말 당신 아들이라고 해도 이미 1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내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도현 씨에게는 지금의 삶이 있어요. 회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미래 계획도 있어요.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횟집을 운영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에요. 영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법무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소지가 있어요. 미란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혼란스럽고 회사 일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이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만남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행이 떠난 후 영희는 혼자 횟집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영희의 집에 모였습니다. 영희 씨,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하네요. 법무팀까지 데리고 와서 겁을 주다니. 하지만 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대기업 사장이 갑자기 횟집 아들이라니. 영희 씨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요? 영희는 마을이 둘로 나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지지했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정수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준호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준호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되찾아야 했습니다. 미란과 법무팀이 다녀간 지 며칠 후 영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수산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선가게 사장의 표정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영희 씨, 혹시 신문 보셨어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신문이요? 영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사장은 망설이더니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경제면 한쪽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운왕국 후계자, 친모 찾는 소문 확산. 태평양해운 주가 하락 우려. 영희는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사에는 이도연이 실종자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회사 경영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전남 여수의 한 횟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금전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누가 이런 기사를 쓴 거죠?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영희는 받았습니다. 김영애 씨죠? 저는 태평양해운 법무팀 차장입니다.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 보셨죠? 이로 인해 저희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제 아들이라고. 영희가 항변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언론에 흘린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곧 법원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통화가 끊어진 후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애 씨가 신문에 났다더라. 대기업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고소까지 당하다니.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횟집 앞에는 이미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희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신문에 나고 고소까지. 영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마을에 알려지면 우리도 피해를 봐요. 어업협동조합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영희를 옹호하는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조합장 말이 맞아. 이런 시끄러운 일은 마을 전체에 안 좋아.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영희는 마을이 자신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이웃처럼 지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김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 씨, 죄송한데 당분간 저희는 다른 곳에서 회식을 해야겠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좀 조심하라고 하네요. 소송에 연루된 곳과는 거래를 피하라고. 김 사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연달아 취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말 예약이었던 단체 손님들, 정기적으로 낚싯배를 빌리던 동호회까지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럴 수가. 영희는 예약 장부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빈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횟집이 적막했습니다. 영희는 혼자 준비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영희야, 괜찮니?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짓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마저 떠난 후 영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저녁 뉴스에서 태평양해운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태평양해운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진을 둘러싼 논란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희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정수와 준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준호야.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준호라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은 틀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횟집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정수와 준호와 함께 만든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수산시장에 가니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영애 씨 때문에 우리 마을 이미지가 망가졌어. 대기업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을 사려고 하니 가격도 평소보다 비쌌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랐어요. 상인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아들을 찾으려고 한 게 죄인가요?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요? 한 상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문에는 돈 때문이라고 나왔던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수군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준호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슬픔이었지만 지금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어. 영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영희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법정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횟집 문을 두드리는 손님도 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사진을 꺼내 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호야. 엄마가 널 꼭 되찾을 거야. 바람이 사진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출석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혼자서 대기업을 상대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영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10년 전 준호가 실종됐을 때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10년 전 준호 수색할 때 일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 씨,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마을에서도 좀 조용히 지내라고 하네요. 이장님도 절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마을 분위기가 좀 그래서. 이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경에서 수색 작업을 담당했던 김태수 씨를 찾기로 했습니다. 김태수는 현재 부산 항만청에서 퇴직한 후 고향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부산까지 가는 것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영희는 항만청 근처를 헤맸습니다.
김태수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예전 동료를 통해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습니다. 김태수는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때 그 사건. 김태수가 영희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안 됐었지요. 며칠을 찾았는데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영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지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김태수는 오래된 수첩들을 뒤적거리더니 10년 전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10월 15일. 영희는 긴장하며 김태수가 일지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전 6시 어선 실종 신고 접수. 박준호 28세 여수 거주. 오후 2시 부산 앞바다에서 파손된 배 발견. 오후 4시 생존자 1명 구조. 김태수가 읽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생존자요?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생존자가 있었는데. 김태수가 더 자세히 일지를 읽었습니다. 소년 박준호, 폭우 속 구조, 의식 잃은 상태, 이름과 기억 상실 증세 보임.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준호가 살아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김태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선박이 있었어요. 대성해운 소속이었는데. 대성해운이요? 네, 그 회사에서 구조한 거라 저희 해경으로는 직접 이송받지 못했어요. 그 회사에서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도 있나요? 김태수가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대성해운. 아, 여기 있네요. 몇 년 전에 태평양해운에 합병됐다고 나와 있어요. 태평양해운이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바로 이도현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대성해운 사장이 직접 구조 작업에 나섰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이정호였나? 영희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장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양자를 하나 뒀다고 들었는데. 김태수가 말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듯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양자가 이도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의 일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조된 소년, 머리 외상으로 기억상실. 신원 확인 불가. 대성해운에서 치료 책임진다고 함.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준호가 맞는 거네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태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저희 해경에는 구조 실패로 보고됐거든요. 생존자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대성해운에서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 일지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영희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김태수가 친절하게 복사해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김태수의 일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었고 이도현이 바로 그 준호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대성해운에서 준호의 생존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이도연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여수에 도착한 영희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지만 다행히 변호사는 영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 자료라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김태수의 일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큰 회사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제 아들을 찾는 일인데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10년 전 준호를 앗아간 그 바다였지만 이제는 희망의 바다로 보였습니다. 곧 준호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횟집이었지만 영희는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올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 횟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마 손님일까 생각하며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였고 표정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이 횟집에 들어오자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당황스럽고 의아한 모습과는 다른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부터 계속 꿈을 꿔요. 이도연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을, 그리고 작은 배에서 낚시하는 꿈도요.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꿈을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꿈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달까요? 이도연이 자신의 손목 흉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김태수에게서 받은 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10년 전 당신을 구조한 해경의 기록이에요. 이도연은 일지를 받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갈수록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부산 항만청의 김태수 갑판장이 직접 쓴 기록이에요. 당신이 박준호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미란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대성해운에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생존을 숨겼던 것 같아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도연 씨, 지금 어디세요? 오늘 태평양해운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다는 거 잊으셨나요? 미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미란 씨, 오늘 행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무슨 발표요? 미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도연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를 바라보며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나요? 어디로요? 회사 창립 기념 행사예요. 수백 명의 임직원과 언론이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도연은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나요? 있었죠. 바다의 왕자라는 동요를 참 좋아했어요. 아버지와 낚시 갈 때마다 불렀죠. 영희가 그리운 듯 말했습니다. 이도연이 갑자기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바다 저 멀리 하얀 갈매기 날고.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아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도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평양에 온 본사에 도착하자 화려한 창립 기념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경제 전문 기자들까지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란이 이도연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늦으셨네요. 그런데 왜 그분이 여기에? 미란이 영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평소 입던 소박한 옷 때문에 화려한 파티장에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미란 씨, 잠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도연이 미란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성해운에서 저를 구조했을 때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박준호라는 이름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이도연이 김태수의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미란은 일지를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저에게 진실을 숨기셨나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 씨, 진정하세요. 지금은 행사 중이에요. 미란이 주변을 신경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가 있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 씨. 미란이 급히 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도연이 마이크를 잡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평양에 온 이사 이도연입니다. 이도연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도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미란이 무대로 올라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이도연의 지시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가 대성해운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을 잃었고 대성해운 창업주께서 저를 양자로 키워주셨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가 계셨고 10년 동안 저를 죽은 줄 알고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희가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함께 횟집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도연이 소매를 걷어 올려 손목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흉터를 보세요. 이것은 제가 10살 때 아버지와 낚시를 하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읽어보세요. 이도연이 김태수의 일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해경 갑판장이 직접 작성한 구조 기록입니다. 분명히 박준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임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라는 무대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본명인 박준호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도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준호 맞아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준호야.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에 회장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태평양에 온 창립 기념 행사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이후 언론은 연일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적적인 모자, 상봉, 대기업 후계자, 알고 보니 실종된 어부의 아들, 감동의 재회 뒤에 숨겨진 진실 등의 제목으로 모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서미라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준호의 신원을 숨기고 회사 후계자로 키운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에 온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했지만 준호의 진실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동정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영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즉시 취하되었고 오히려 태평양에 온 측에서 지난 10년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돈보다 아들을 되찾은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행사 이후 며칠 동안 준호는 부산의 호텔에 머물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 재산 분할, 그리고 미랑과 관련된 각종 법적 쟁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부산과 여수를 오가며 준호 곁을 지켰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을 단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영희가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봐도 꿈 같았습니다. 점차 준호의 기억도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했던 추억, 엄마가 해준 미역국, 맛, 마을 사람들과의 정겨운 일상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평양에 온 이사직을 사임하고 여수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괜찮게?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큰 회사를 버리고 엄마,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준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여수로 돌아온 준호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성공한 대기업 사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동네로 돌아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예전의 순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기억하세요? 준호가 마을 이장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아, 준호야. 정말 우리 준호가 맞구나. 이장이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와 준호를 반겼습니다. 영애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제 영애 씨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영희에게 차갑게 굴었던 사람들도 모두 사과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괜찮아요. 다들 이해해요. 영희는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횟집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준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모자 상봉 횟집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군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회도 맛있고 이야기도 듣고 일석이조네요. 손님들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순히 횟집만 운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어촌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준호가 영희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여수 지역 어업협동조합과 함께 바다 체험 관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직접 배를 타고 낚시를 체험하고 갓 잡은 생선으로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다에서 일하셨잖아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준호가 정수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마을 사람들의 협력으로 여수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던 마을에 일자리가 생기고 활기가 돌았습니다. 준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을에 남으려고 해. 정말 고마운 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감사해 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마을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신부와 함께 영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영희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2년 후 준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정수였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준호가 정수의 영정 앞에서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손자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와 준호는 바닷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엄마, 10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할게요. 준호가 영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도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영희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을 앗아간 원망스러운 바다였지만 이제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고마운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내 아들을 데려갔지만 결국 돌려줬구나. 영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바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모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횟집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이어준 모자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였죠. 10년간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돌아왔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어머니의 10년간의 기다림과 준호의 기억 상실, 그리고 미란의 숨겨진 진실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